이 책은 특수청소부로 온갖 현장을 다니는 김환 작가의 시선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고독사의 현실, 고독사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다. 노인뿐만 아니라 중년 그리고 청년에게까지 엄습하는 쓸쓸한 죽음.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는 고독한 죽음 이야기를 하나둘 접하다 보면 고정관념이 점점 깨진다. 생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어떻게든 살아보려 삶의 절벽 끝에서 아등바등하던 흔적이 현장 곳곳에 남아있다. 피와 오물, 생전 일상을 유추할 수 있는 여러 유품을 치우며 작가는 삶에 대해 사색한다. 그렇게 이 책은 죽음을 소재로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삶을 이야기한다. 그래서인지 특수청소부의 현장 이야기가 마냥 무겁고 슬프지만은 않게 다가온다. 마음 챙김. 오늘은 특별한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김환 작가의 죽은 자의 집 청소. 죽은 사람의 집을 정리하는 청소부의 시선으로 고독사와 죽음의 의미를 탐색하는 에세이입니다. 이 책을 만나게 된 계기, 책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평소에는 접할 수 없는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죽음 뒤에 남겨진 공간을 정리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무거우면서도 놀랍도록 따뜻한 통찰로 가득했거든요. 누군가의 죽음 뒤에 남겨진 물건들이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증언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는 사람의 눈에 비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죽은 자의 집 청소의 주요 내용. 이 책은 여러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프롤로그에서는 청소부가 된 화자가 처음 맞이하는 현장을 그립니다. 문을 열고 첫 번째 스텝, 양손에 납작하고 투박한 검은 상자 2개를 들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에피소드는 죽음과 마주하는 첫 순간의 긴장감을 담아냅니다. 캠핑 라이프에서는 방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의 이야기를, 분리수거에서는 죽기 직전까지도 쓰레기를 분리하는 강박을 보인 여성의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던지는 질문들. 이 책은 단순히 죽음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주로 가난한 이가 혼자 죽는 것 같다라며 사회적 불평등과 고립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사유가 담겨 있습니다. 글의 아름다움. 김환 작가의 문장은 깊은 성찰과 시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되는 문장은 강한 여운을 남깁니다. 이 집을 치우며 지독한 고독을 보았다면 그것은 결국 내 관념 속의 해묵은 고독을 다시금 바라본 것이다. 이 문장은 결국 우리가 타인의 삶에서 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반영이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죽은 자의 집 청소는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만 역설적으로 삶의 의미와 인간 존재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살, 고독사, 가난, 노년의 고립 같은 사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도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존중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남겨질 물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사색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프롤로그. 문을 열고 첫 번째 스텝. 양손에 납작하고 투박한 검은 상자 2개를 들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저 높은 곳에 머무는 엘리베이터가 내가 서 있는 1층까지 내려오길 잠자코 기다립니다. 현장에 처음 방문하는 날이면 엘리베이터는 아득한 곳에 기거하는 낯선 존재로 느껴집니다. 습관적으로 몇 번이나 고개를 들어 2자리였던 붉은 숫자가 점점 겸손하고 낮은 숫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시선은 문 위의 숫자를 향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의 의미가 마음에 스미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시간이란 모든 이에게 그런 방식으로 공평하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군요. 지난달에 돌아가신 당신도 생전에 바로 이 문 앞에서 짧은 순간이지만 이어보면 꽤 오랜 시간을 보냈겠죠.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는 이 시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두께 4mm의 강인한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진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보호 장구가 들어 있습니다. 파란색 수술용 글러브와 역시 파란색 신발 덮개, 그 안에 덧씻는 투명한 파란색 비닐로 만들어진 또 다른 신발 덮개, 하얀색 방진 마스크와 연한 회색의 방독 마스크, 그리고 현관문을 여는데 요긴한 공구 따위가 손잡이가 달린 2상자에 나누어져 담겨 있습니다. 이런 보호 장구들은 나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피부와 같습니다.
콘돔이 생명의 잉태를 막듯 이런 보호 장구의 얇은 막이 나를 감염과 오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준다고 믿습니다. 낯선 존재였던 엘리베이터는 선뜻 좌우로 품을 열고 정해진 층까지 나와 함께 동반 상승합니다. 이때 코는 어느 때보다 예민해져서 무심코 그 안에서 뭔가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지긋한 남자가 쓸 법한 고전적인 화장수 향기, 막 배달된 피자 냄새,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머문 듯 아련하고 퀴퀴한 냄새, 밀폐된 공간에서 후각의 추적 능력이 한껏 고양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문을 열어 나를 내보내고서 이 추적은 더없이 집요해집니다. 사실 내일은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죽은 사람이 만든 냄새가 가져다 줍니다. 그 냄새를 극적으로 없앴을 때 내 비즈니스는 성공하지요. 대가로 살아있는 사람이 나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용서하세요. 문 앞에 도착하더라도 애써 예의를 갖춰 배를 누르지는 않겠습니다. 저 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남긴 것이니까요. 조심스레 검은 상자를 열어 신발 덮개를 신고 수술용 글러브를 양손에 끼우고는 행여나 빈틈이나 헐거운 구석은 없는지 매만져 봅니다. 냄새를 여과 없이 제대로 맡는 것. 그 사실적인 측정이 이 일의 세부적인 과정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기준이 되기에 이때만큼은 코를 가리는 어떤 종류의 마스크도 쓰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 범죄를 계획한 자처럼 지문도 발자국도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드나들던 곳처럼 자연스레 손잡이를 잡아 비틀고 서슴없이 집 안으로 들어설 작정입니다. 이가 남긴 냄새에 잠식되었고 심장 언저리에는 어둡고 축축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스위치를 찾아 전등을 켜지만 이 순간만큼은 마음에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기나 했는지 가로등이 없는 심야의 지방도로 위를 비추는 자동차 전조등의 세계처럼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목구멍은 바람이 소금 사막을 스치듯 바삭거립니다. 문득 내가 해저를 느리게 유영하는 심해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냄새의 진원지는 신락 같은 빛이 비치는 곳. 물고기는 어둠 속에서 그 희부만 빛을 향해 천천히 헤엄쳐 가야 합니다. 모래에 감춰진 산호나 심해 곳곳에 좌초된 난파선의 뾰족한 잔해에 찔리지 않도록 가능한 한 느리게 나아갈 것. 눈 어둡고 심약한 물고기여. 두려움을 헤치고 그곳에 가야만 비로소 이 지독한 심해의 압력에서 해방될 수 있다. 죽은 사람이 오래 방치된 바닥은 으레 기름막으로 덮여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워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 방은 바로 당신이 숨을 거둔 곳입니다. 당신은 없지만 육체가 남긴 조각들이 천연덕스레 기다립니다. 침대 위엔 몸의 크기를 과장해서 알려주는 검붉은 얼룩이 말라붙어 있습니다. 베개엔 살아있을 때 당신의 뒤통수를 이루었을 피부가 반백의 머리카락과 함께 말라붙어 있습니다. 천장과 벽인 비대해진 파리들이 달라붙은 채 소리 없이 손바닥을 비비고 있겠죠. 이불을 들추면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따뜻한 안식처를 찾아낸 구더기 떼가 뒤엉켜 서로 몸을 들비빕니다. 구더기들이 온몸을 흔들며 춤추는 광경을 보고 있자면 알코올이 담긴 유리 단지 속에서 영원히 박제된 것만 같았던 나의 뇌가 온기를 되찾아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좁아졌던 시야가 비로소 터널을 벗어난 듯 밝게 열리고 내가 이곳에 방문한 이유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이곳에서 새로이 탄생한 작은 생명체들은 나에게 스텝을 또 다른 방향으로 옮길 때를 알려줍니다. 방에서 나와 이 집에서 드러내야 할 살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집 구석구석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거실을 거쳐 베란다로, 화장실을 거쳐 또 다른 방으로, 부엌을 거쳐 현관 신발장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그 스텝은 빠르고 직선적이죠. 이미 심장에 드리웠던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심장을 옥죄던 어둠은 실체의 구체적인 직시라는 강렬한 태양을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추곤 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내 안에서 비롯되어 내 안으로 사라집니다. 한 번도 저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홀로 숨을 거두었고 꽤 오랫동안 그대로 머물렀고 오늘부터 나는 남겨진 흔적을 요령껏 지울 것입니다. 이제 현관문을 열고 나가 1층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장례를 막 치르고 돌아왔을 당신의 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에게 어떤 말부터 꺼낼지 미리 생각해둬야 합니다. 자, 이제 전등을 끄겠습니다. 캠핑 라이프. 이른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막 해가 저물 무렵에 전화가 걸려왔다.
부동산 중개인은 자살한 젊은 여성의 원룸을 맡기고 싶다며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조심스레 말을 덧붙인다.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골치 아픈 것은 아니고 어차피 가보시면 알게 될 테지만 아무튼 살림도 없는 간단한 집이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을 덧붙이면서도 목소리는 차분했고 사무적이지만 차갑지 않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굳이 더 캐묻지 않았다. 상대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20분 넘게 시간을 할애해도 막상 맞닥뜨리는 현장 상황은 그 설명과는 딴판인 경우가 있고 짧은 몇 마디와 절제된 표현만으로도 현실을 정확하게 제대로 암시한 경우도 있다. 쉰을간 넘은 듯한 부동산 중개인은 고객이 알아듣기 쉽게 매물에 대해 묘사하는 능력을 오랜 시간 터득해왔을 것이다. 전날 늦은 밤부터 내리던 비는 우리가 출발한 새벽보다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그치지는 않았다. 미끄럼 방지턱이 없는 좁은 대리석 계단을 통해 무거운 짐을 내리며 넘어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디지털 도어록은 이미 반들반들하게 광택이 나는 새 제품으로 바뀌어 있고 부동산 중개인이 알려준 대로 번호를 누르자 옆집에서도 들릴 만큼 명쾌한 잠금 해제 신호음이 울렸다. 나조차 들리지 않도록 소리를 죽인 채 큰 숨을 한번 들이쉬고는 손잡이를 비틀고 집에 들어섰다. 섬유유연제의 라벤더 향과 사람이 부패하며 만들어낸 것이 뒤엉켜 불쾌하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코에 스며들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전등을 켰을 때 눈앞에 펼쳐진 예상 밖의 광경에 곤두섰던 신경은 금세 놀라움이라는 감정 뒤로 밀려났다. 자살 현장에서 뜻밖의 마주한 캠핑장. 연분홍색 텐트가 방 한가운데 둥그렇게 세워져 있다. 입구에는 소주병 67개가 놓여 있고 텐트 안에 두꺼운 에어매트가 팽팽하게 부풀어 있다. 누가 봐도 이곳은 잠시 머물고자 꾸린 것처이다. 방이라는 공간에 놓여 이상하게 보일 뿐 그대로 강변의 자갈밭이나 숲으로 옮겨 놓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풍경이다. 주변엔 TV도 화장대도 없다. 입주자의 냄새를 풍기는 것은 흔히 행어라고 부르는 천장과 바닥을 잇는 여러 개의 금속 봉으로 이루어진 옷보관 랩뿐이다. 베란다에는 이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노란색 폴리프로필렌 박스 여러 개가 납작하게 접힌 채 세워져 있다. 숫자를 세어보니 5개. 모서리에 필라멘트 테이프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것이 벌써 여러 차례 이사하며 사용한 모양새이다. 그녀의 모든 살림은 이 5개의 노란색 상자에 고스란히 담겨 정식 이사업체가 아닌 개인이 운전하는 경화물차나 작은 승합차로 옮겨져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지하방에서 계단이 많은 지상의 집으로 전전했을 것이다. 텐트와 화장실 입구 사이 장판에 혈액이 말라붙어 있다. 불쾌한 라벤더 향을 견디며 조심스레 엎드려 바닥을 닦아낸다. 화장실 전등 스위치가 있는 벽면에도 피가 말라붙어 있다. 그녀는 화장실 위 천장에 연결된 도시가스 공급관에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저버린 것이다. 바닥을 닦다가 앉은 채로 잠시 천장에 가스관을 올려다본다. 문득 내가 그녀의 시점으로 이 공간을 내려보는 듯하다. 저기에 매달렸다면 그녀가 생에서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잠시 뒤에 내가 분해하려는 바로 저 텐트의 정수리였을 것이다. 시도, 철도 모르고 찾아오는 인간의 상상이란 잔인하다. 모든 살림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삶을 끝내려는 그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친구여, 이 모든 것이 그저 어느 날 당신과 내가 함께 깨고 나서 돌아보면 웃어넘길 한낱 부질없는 꿈이었다고 말하자. 가방 속에서 이력서가 발견되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 휴대전화 부품 공장에서 일했다. 5년을 근속하고 또 다른 대기업 공장으로 옮겨 또 몇 년 동안 일했다. 2년 뒤 30이 될 나이다. 단색 배경에 표정 없는 증명사진, 한반의 동명이인이 꼭 한 명은 있을 것 같은 흔한 이름. 이력이라곤 단 몇 줄뿐, 여백을 많이 남긴 이력서는 그녀가 짓는 풍부한 표정과 좋아하는 음식과 오랫동안 따라 부른 노래와 닮고 싶었던 사람과 사랑하는 친구의 옆모습에 대한 기억은 담아내지 못한다. 텐트 뒤에서 책 몇 권을 발견했다. 이 세상에 캠핑을 온 것처럼 실로 간단한 살림을 꾸리면서도 그녀의 곁을 지켜준 책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참 소중한 너라서. 행복이 머무는 순간들. 아주 조금 울었다. 내 마음도 모르면서.
모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책이다. 서점에서 이 책들을 발견하고 집, 혹은 집이라 불리는 캠핑장에서 읽기 위해 값을 치르며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텐트 안 램프에 불을 밝히고 문장을 읽어나가며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누군가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했다면 스스로 삶을 저버리겠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고 어느덧 서른을 맞이하고 소중한 너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가끔은 울기도 하겠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내 마음도 모르면서 그녀 마음의 아주 사소한 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나는 동료가 알아채지 못하게 눈물을 훔치고 책들을 서둘러 자루에 쏟아부었다. 오늘 이마저 사라지고 완전히 텅 비어질 이곳에도 어김없이 찾아올 밤과 어둠이 야속하다. 분리수거. 정말 이 안에서 사람이 죽은 채 석 달이 흘렀을까? 3층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를 기다리는 것은 복도만큼 기다란 어둠과 정적뿐이었다. 설명을 미리 듣고 오지 않았다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런 낌새도 알아챌 수 없었을 것이다. 문 앞에서도 죽은 자의 응당한 자기소개 같은 냄새가 나지 않았다. 복도의 막다른 벽에 붙은 시간을 두고 이따금 분사되는 방향제의 레몬 냄새가 어슴풀에 느껴질 뿐이었다. 건물은 1층이 들어설 공간에 필로티라고 부르는 육중한 기둥을 세워 주차장을 만든 전형적인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층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총 6개의 원룸이 좌우로 마주보는 구조. 이 좁다란 건물에 20세대가 넘는 독립가구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 건물과 어깨동무하는 주변 건물도 구조가 엇비슷하다. 이 건물은 거대한 공장 단지를 둥그스름하게 에워싼 원룸촌의 남쪽 테두리에 자리 잡고 있다. 6개의 숫자를 누르자 신호음과 함께 현관문 잠금 장치가 열린다. 문을 열자마자 복도의 공기와 상반되는 역한 냄새가 강렬하게 마치 감당 못할 만큼 많은 양의 고추냉이가 든 초밥을 삼킬 때처럼 코 윗부분까지 순식간에 뚫고 올라온다. 들어서서 급히 문을 닫는다. 내게 일을 맡긴 건물주가 통화를 하며 누누이 부탁한 말이 떠오른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알면 다 빠져나가요. 절대로 그 건물에 사는 누구도 알게 해선 안 됩니다. 우선 본능적으로 발길이 창문으로 향한다. 숨부터 좀 쉬자. 상황 파악은 그 다음이다. 하지만 창문은 생각처럼 쉽게 열리지 않는다. 청록색 천면 테이프를 직사각형의 창틀 사방으로 꼼꼼하게 붙였기 때문이다. 바깥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일부러 막아놓은 것이다. 칼을 꺼내 테이프의 한 귀퉁이를 일으켜 세우곤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붙잡아 힘주어 천천히 잡아당긴다. 드윽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프가 힘겹게 뜯겨나간다. 그 자리에는 가로 세로로 촘촘히 직조된 망사가 여분의 본드에 붙어서 뚜렷하게 존재를 남긴다. 창문을 열자 그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다. 답이 없는 세상을 원망하고 죽은 인간조차도 그 자리에 방치된 채 오랫동안 썩어갔다면 그 냄새는 자비가 없다. 죽은 이가 만들어 놓은 완벽한 밀실. 착화탄으로 자신을 쉴 수 없이 죽이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현관문의 좌우와 위아래 역시 청록색 천면 테이프로 꼼꼼하게 막아놓았다. 문 아래 우유나 신문을 넣을 수 있는 원형 투입구도 테이프를 가로로 여러 겹붙여서 막았다. 화장실의 배수구와 환풍기를 비롯하여 가스레인지, 위에 팬이나 싱크대의 배수구까지 집 안의 모든 구멍을 찾아서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신중하게 단추를 채우듯 밀폐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고 화장실 바닥에 캠핑용간이 화로를 놓고 착화탄 여러 개를 얹어 불을 피웠으리라. 침대 매트리스엔 검은색 눈사람처럼 맞붙은 원형 핏자국 2개가 선명하고 갈색 스타킹을 벗어놓은 것처럼 길쭉한 피부 조직이 오그라든 채 들러붙어 있다. 거울 앞에 놓인 여러 화장품 용기 사이에 사진이 어디론가 사라진 2개의 빈 액자가 세워져 있다. 화장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착화탄 젤을 쓸어 담으며 문득 떠오른 생각. 화로 근처에 있어야 할 라이터 같은 점화장치가 없다. 토치램프나 하다못해 제과점 성냥조차 없이 무슨 방법으로 불을 붙였을까? 여느 착화탄 자살 현장에 비하면 화로 주변이 너무 깨끗하다. 구조대원이나 경찰의 현장 감식반이 앞서 다녀갔을 테지만 자살 현장에서 그런 것을 치우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시체를 수습하느라 사용한 보호 장갑이나 신발 덮개,
거즈 따위의 소모품을 바닥에 버려두고 가는 것이 다반사. 쓰레기를 만들고 가는 일은 있어도 줄이고 가는 일은 없다. 집주인은 이곳에 유족조차 다녀가지 않았다고 했다. 의무는 현관문 왼쪽에 놓인 가정용 분리수거함을 정리하며 풀렸다.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구분해두기 위해 4칸으로 나누어진 수거함에 사라진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불을 피우는데 쓴 금속 토치램프와 부탄가스 캔은 철 종류를 모으는 칸에, 화로의 포장지와 택배, 상자는 납작하게 접힌 채 종이 칸에, 또 부탄가스 캔의 빨간 노즐 막에는 플라스틱 칸에 착실하게 담겨 있었다. 자살 직전에 분리수거라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전에 다른 자살자의 집에서 번개탄 껍질을 정리해둔 광경을 본 적은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본격적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착화탄에 불을 붙이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중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고? 그 상황에서 대체 무슨 심정으로? 자기 죽음 앞에서조차 이렇게 초연한 공중도덕가가 존재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막강한 도덕과 율법이 있기에 죽음을 앞둔 사람마저 이토록 무자비하게 몰아붙였는가? 유품을 담은 봉지와 마대를 주차장으로 내릴 때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 작은 남자가 먼 발치에서 바라보다가 다가왔다. 나에게 유품 정리업체에서 왔냐고 묻고는 자신을 이 건물의 계단 청소를 맡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30살이나 됐을까? 착한 분이었어요. 인사성도 바르고 맨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말을 쏟아내는 그를 데리고 서둘러 주차장 밖으로 나갔다. 매년 설날과 추석엔 양말이나 식용유 세트 같은 것을 준비해서 주곤 했어요. 알던 분이셨군요. 뭐라 위로해드릴 말이 없네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누가 들으면 안 되니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예, 저도 알아요. 집주인도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가 열쇠로 문을 따고 집 안을 봤으니까요. 저는 그 아가씨가 몇 달 안 보이기에 이사 갔거니 했죠. 말없이 떠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섭섭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청소하러 왔을 때 저기서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내려오더라고요. 가려져 있으니까 나는 그게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개나 고양이,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으니까요. 구조대원이 떠나고 나서야 집주인이 내려와서 301호 여자가 죽었다고 했죠. 사내는 담배 하나를 꺼내 들고 불을 붙이는 것도 잊은 채 계속 말을 이었다. 아무튼 정성껏 잘 정리해 주세요. 남 일 같지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잘 살아야 하는데 진짜 남 일 같지 않아요. 건물 청소를 하는 이가 전하는 그녀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다. 그 착한 여인은 어쩌면 스스로에게는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죽인 사람이 되어 생을 마쳤다. 억울함과 비통함이 쌓이고 쌓여도 타인에게는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남에겐 화살 하나 겨누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향해 관역을 되돌려 쏘았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죽일 도구마저 끝내 분리해서 버린 그 착하고 바른 심성을 왜 자기 자신에겐 돌려주지 못했을까? 왜 자신에게만은 친절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오히려 그 바른 마음이 날카로운 바늘이자 강박이 되어 그녀를 부단히 찔러온 것은 아닐까? 종량제 봉투는 착화탄에서 벗겨낸 포장지와 병원에서 받았을 수십 장의 약 봉투로 채워져 있었다. 앨범과 액자에서 빼냈을 수많은 사진의 모서리가 뾰족한 톱니가 되어 봉투를 뚫고 나갈 듯 날카롭게 찌른다. 그 모든 것이 죽기 전에 스스로 정리한 것이리라. 그녀의 못다한 이야기, 한술과 절망 가득한 사연이 작은 봉투에 고스란히 담긴 것만 같다. 어떤 날은 이 세상에 온갖 알 수 없는 사연이 바람에 실려와 잎이라곤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내 마음을 세차게 흔든다. 그런 날은 작은 봉투 하나 버리는 일조차 버겁다. 착하고 바른 심성을 왜 자기 자신에겐 돌려주지 못했을까? 왜 자신에게만은 친절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오히려 그 바른 마음이 날카로운 바늘이자 강박이 되어 그녀를 부단히 찔러온 것은 아닐까?